심상정 평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제일 예쁜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자기 임기를 다 채우는 당대표가 잘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이전과 차이 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에는 여기 내려오실 때 자료도 잔뜩 갖고 오시고 메모지, 종이, 펜 갖고 오셨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 편안합니다. 정치인 심상정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죠? 우선 초등학생 예. 우리 어린이들이 막 신불리 하면서 알아보고 쫓아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네. 그거 달라졌어요. 정청래 의원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가 보니까요, 이번 대선이 특별했던 게 결국은 촛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18 그 행사 때 구묘역에 가서 이제 참배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한 60여 명이 참배를 왔다가 갑자기 심상정이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나를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신불리래요. 신불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TV 토론을, 대선 TV 토론을 하면은 어른들은 TV 앞에서 보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놀이를 했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앉아서 본 거예요. 왜? 촛불 때도 온 가족이 손잡고 광화문에 나왔잖아요. 일부러 보게 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TV 토론을 다 봤어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TV 토론 봤대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이 진보정당의 당대표 혹은 대선 후보가 초등학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니 뭐 중고등학교에서 또 강연이나 여러 초대가 많이 와요. 최근에. 진짜 대중정치인이 된 거죠, 대중정치인이. 그래서 정의당의 집권 전략이 투표 연령을 한 16세쯤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규모의 선거를 주요한 플레이로 끝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의 마지막 관리 능력 같은 것, 메시지 관리 능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이 보여준 능력이 우리 정의당의 능력이고 또 당이 보여준 한계가 심상정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집권 능력을 갖추는 게 지금 정의당으로 보나 또 대한민국 정치로 보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 능력 중에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쟁의 조건을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저희는. 그러면은 한 번쯤은 내가 정의당의 얼굴인데 내가 한번 대표 더 할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저께 제가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마사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심정을 한번 표출을 했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원섭섭하지 않냐 이야기할 때 시원만 하고 섭섭하지 않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선 뭐 아까 그 질문에 말씀드리면 정의당이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두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만 가지고 이 당이 강한 정당으로 또 집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력을 키워내는 것도 역시 제 소임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제가 대표 그만둘 수 있고요. 심상정, 노회찬 브랜드가 정의당 브랜드보다 더 강하고 커요. 실제로. 어쩔 수 없어. 커요. 그 대중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이 당에는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가고 다음 당대표가 되는 분들이 물론 훌륭한 정치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다급한 게 아니다 지금.
아니, 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낙선했다고 해서 뭐 산에 올라갈 일은 없어요. 뭐 미국 갈 생각도 없어요.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실 생각.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또 성찰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내정당 중에 꼴찌 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을 한 바퀴 도니까 너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었고 정말 미안하다. 다음번엔 꼭 찍어줄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성찰도 조금 뒤에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당에 저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그 젊은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 솔직히 어땠냐면 제가 대통령 후보 처음 출마한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 상당 부분도 그랬죠. 진보 정당이 워낙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패배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검열이 컸어요. 과연 후보 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 의미 있는 지지율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단일화 이런 문제 봉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회복했고 또 이제 하면 된다 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뭐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또 평당원으로 열심히 또 밑에서 잘 서포트하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이정미 대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되고 나서 이제 잠 좀 자야겠다. 그 2년 동안 한 4시간 반 하루에 이상 못 잤어요. 한 가지 대표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거는 제가 돈도 많이 남겨줬어요, 이번에. 돈이 중요하거든요.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도 남겨서 주고 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노동당당 정의당을 못 만들어가지고 일 좀 줄여서 새로운 당대표가 그분이 당장 혹은 앞으로 당장 못하거나 앞으로도 못하거나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현찰이잖아요, 현찰. 어음을 빨리 현금으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현금 그건- 유전율이 빨라졌어요. 심상정이 크는데도 10년이 걸렸어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내부 토론할 때 여러 전문가들 모셔서 하니까 이번에 이제 좀 여러 우연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촛불 시민혁명이 우리의 정치 변화의 속도를 저는 압축시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민의식이 이번 대통령 선거 하나를 통해서 다 발현되지 않았어요. 계속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정권교체를 했는데 개혁이 안 돼. 왜? 어디가 걸림돌인가 보니까 국회가 걸림돌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국민들이 2020년도에 저는 국회도 바꿔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 변화의 시기는 저는 매우 압축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달 남짓 되는데 네. 패배한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 낙폭에 비하면 네. 정의당은 보합세거나 살짝 오르거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의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선 이후에 벌어진 정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 이제 출마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 희망자가. 왜냐하면 뭐 당선 가능성이 약하면 잘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그 활동 당원들이 주변에서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집권 2개월 차니까 네. 저는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 이게 국민들 정서라고 보거든요. 또 그것이 대거 또 반영된 지지율이고 그리고 또 소수당 같은 우리 정의당의 경우는 일상적 시기에 지지율이 도드라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러나 어음은 저희가 좀 많이 갖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보다. 대선 이후에 네. 아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그런 분들이 정의당을 좀 더 많이 봐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50%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80% 이상 지지율이 아주 높고 정의당한테 좀 덜 와서 섭섭하지 않냐는 거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지금 뭐 과거 소모적인 어떤 대결 정치의 틀 안에 아직 국회가 있어요. 대통령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낡은 대결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것도 저는 정확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환기에 새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희 정의당의 스탠스가 바로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최대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조건이 갖춰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잘 하셔야죠. 그 개혁이 미진하거나 또 부족하면 그때는 우리가 또 세게 또 비판도 할 거다. 이런 자세로 저희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지금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평가보다는 잘하라는 격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달간이니까 뭐 평가할 거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2달간 받은 인사가 어떠세요? 저는 뭐 주어진 조건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잘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짓궂군요. 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한테 받는 인상은 뭐냐면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 그동안에 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나는 항상 책임을 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도 재보궐선거 뭐 실패 책임을 지고 대표를 이제 그만두셨고 또 지난번에 뭡니까 저 국민의당의 그 네. 리베이트 사건 리베이트. 때도 뭐 대표를 그만두셨고 그러니까 주어진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그게 책임인 것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대표직 내려놓을 게 없었다 뿐이지.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질지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는 똑같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럴 때 느껴요. 대표직이라는 게 감투가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라고 생각해요. 대표직이라는 건 책임을 지라는데 책임이 도대체 어떤 책임이냐.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책임을 졌어 합니까? 저는 이제 책임이 뭐 보통 법적 책임이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뭐 법적 책임은 간단해요.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보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에 관심이 있는데 정치인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뭐 하여튼 정치인 안철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일종의 승부조작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걸 기다리기 전에 국민이 받았을 그 충격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입장 표명을 책임 있게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에서 하시는 거는 유불리를 따지고 또 뭐 이거 여러 가지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따진 다음에 오늘 하시게 되다 보니까 도의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정말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데 무엇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유미 씨가 왜 그런 조작을 일종의
공작인데 정치 공작을 해서까지 뒷받침을 하려고 했나. 근데 제가 이제 같은 경선자로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이나 그런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경쟁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 아니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을 떨어뜨려 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런 후보의 의지가 그 캠프 또는 측근들의 맹목적 승리주의를 저는 불러일으킨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 점을 저는 성찰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범죄 행위를 해서 당선되는 것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승리보다도 또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신뢰가 중요하고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가진 후보였다면 그런 참모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한테 미래를 약속할 만한 좀 뭐 물건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놓을 물건이 네. 못 된다? 아주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따라서 몇 년 뒤에 TV 토론에서 다시 마주설 일 없을 것 같다. 자꾸만 좀. 그럼 국민의당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당의 미래.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그걸 입증시켜야 된다고 봐요. 검찰 그 수사 결과나 이번에 구속시킨 것을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 책임으로 돌렸잖아요. 네,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했다. 뭐.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자꾸. 국민들 머릿속에 잊혀져야 된다. 뭐 이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대표되고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또 대표됐다고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홍준표 보기도 싫어. 근데 뭐 다행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명하셨다. 정말 현명하셨다 이렇게 생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그건 뭐 딴 나라니까요. 거기 혁신위원장이 굉장한 분이 되셨잖아요. 아 그분이요? 네. 네. 그래서 혁신이 잘 될 것 같은지 그 당이. 그분 태극기가 의병이라고 하신 분인데. 혁신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뭐 홍준표 대표나 또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그다지 즐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미래 없어. 오케이. 아니, 없도록 해야지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치 구도가 1려 3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당 어디 갔냐, 뭐 민주당 2중대냐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뭐 2중대도 아니고 3중대도 아니고 저희의 철학, 저희의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게 저는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 3야를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 생각해야 한다. 사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치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땅 따먹기를 더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3야가 뭉쳐 있음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놓을 수 있는 물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그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씨를 말리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은 존재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은 원외 생활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원내 생활을. 내년 지방선거나 뭐 그 이후에 총선 이전에 혹시 정의당이 여권의 연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좀 개혁이 속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가 개혁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기 삶의 변화에 체감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정의당은 그 과감한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회 총선 이전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국민들 속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과감하게 구사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의당의 중심은 단단하게 강화해 가겠습니다만 과감한 개혁에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의당의 발전의 공통 분모가 형성된다면 뭐 공동정부도 좋고 연립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훈 대표는 미래가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이렇게 잔수를 부리거나 또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국민들에게 말한 원칙은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겪어볼 때. 근데 이제 이게 의원 수가 깡패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떻게든 합치게 되면, 그죠? 어쨌든 의회 파워는 원톱이 되는 거잖아요. 원톱이 되는 것이고 뭐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당이 합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특히 지금 집권 세력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꾸만 양당 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과거 기득권 정치 세력 간에 저는 아니, 제 말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5당 원내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이면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야권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절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든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자 구도에서 오히려 민심이 더 정확하게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런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의당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자 구도도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정치 발전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려면은 지금 다원적 질서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바람이고 실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는 합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럴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못 견디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면.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신념을 가지고 풍찬노숙한 정당이 아니라 제가 바른정당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집 나와서 고생이다. 응?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하다 안 되면 적당한 명분 찾아서 들어가면 그렇죠. 되죠. 네. 그런 조금 나약한 어떤 신념 체계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험난한 뼈를 깎는 보수의 혁신을 진짜 이뤄낼 수 있겠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합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같은 당으로 이미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뭐 수십 년간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잘. 물론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 틈을 전혀 이질적인 민주당 출신들이 들어가서 갈라놓기 어려워요.
아니 그게 이제 가서 갈라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국회 운영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석이 100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전에 탄핵이 그런 논리 같았으면 탄핵이 가능하지 않았죠. 아무리 의석수가 절대 다수라 하더라도 민심이 80% 이상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바른당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전략이 짜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바른당에서 그 일부가 복귀해서 화해 가능성이 있지만 전부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일부가 남으면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이제 잃을 경우에 지금 딱 20석이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만 해도 저희는 뭐 빠지면 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금수저 하다가 갑자기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지금 은수저 수준은 되잖아요. 흑수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지만 그런데 정치 구도를 어떻게 짜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좀 더 여론상으로 코너로 몰고 당장 수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바른정당을 좀 더 그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충분한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대표가 그런 전략 구사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라는 점을 저는 여권에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는 환생경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생경제. 환생경제라는 네. 연극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풍자, 욕을 해야 되죠. 예, 낮은 수준의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연극이었는데 거기에 배역을 맡았단 말이죠. 근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욕 엄청 쳐드시는 거 아냐고. 근데 지나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개월 전에. 박근혜한테 버림받고 이제 그 고생하다가 다시 이 중앙정치로 들어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 간 건가요? 괜찮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말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빠져야 되는 거고. 그 정책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 연대는 가능한. 왜냐하면은 이혜훈 대표는 제가 17대 때도 재정경제위원회 바로 내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도 뭐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뭐 어떤 뭐 포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떤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대선하는 과정에서 뭐 굳세어라 유승민하고 너무 뛰어가지고 제가 4호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우리 총수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야단을 맞았는데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정파적 경쟁도 있지만 전체 정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사명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자유한국당 같은 데가 다시 복원이 돼서 힘을 갖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격려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그걸 갖다 프랑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유세할 때마다 또 그 프랑카드를 들고 오세요 선거운동원들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득세할 뭐 8대2 범위 내에서겠지만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원외로 내모는데 다 동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0명 가까이를 다 떨어뜨리는. 저는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민주정부하고 그 다음에 9년 동안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일궈온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인 건 줄 알았는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60년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까 얼마든지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전 정치 구도 자체를 크게 바꿔야 된다. 네.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하자면 완전히 주변화시켜야 된다. 현실 정치 내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모든 정당이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아주 잘하면 바른정당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신 아주 잘하면. 저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혁신위원장을 정말 선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은 바른당이 못 가겠구나. 제가. 아니, 진짜 그 혁신위원장은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희생양,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훨씬 숫자가 많았다는 주장들. 듣던 이야기 들잖아요?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보도를 안 해줬다. 태극기가 의병이었다, 이런 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네. 그런데 그분이 혁신위원장이 됐어.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되신 이후에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 기대에 딱 부응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건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여건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이제 있으세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을. 조금 더 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내일 이 취임식이 내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까지는 좀 말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 적극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또 마구 주로 막말을 해주세요.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상정 평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제일 예쁜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자기 임기를 다 채우는 당대표가 잘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이전과 차이 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에는 여기 내려오실 때 자료도 잔뜩 갖고 오시고 메모지, 종이, 펜 갖고 오셨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오신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정치인 심상정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죠? 우선 초등학생 예. 우리 어린이들이 막 심불리 하면서 알아보고 쫓아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네. 그거 달라졌어요. 정청래 의원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가 보니까요 이번 대선이 특별했던 게 결국은 촛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18 그 행사 때 구묘역에 가서 이제 참배하려고 하는데 리더십이 두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만 가지고 이 당이 강한 정당으로 또 집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력을 키워내는 것도 역시 제 소임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제가 대표 그만둘 수 있고요. 심상정, 노회찬 브랜드가 정의당 브랜드보다 더 강하고 커요. 실제로. 어쩔 수 없어. 커요. 그 대중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이 당에는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가고 다음 당대표가 되는 분들이 물론 훌륭한 정치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다급한 게 아니다 지금. 아니, 총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낙선했다고 해서
뭐 산에 올라갈 일은 없어요. 뭐 미국 갈 생각도 없어요.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실 생각.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또 성찰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내 정당 중에 꼴찌 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을 한 바퀴 도니까 너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었고 정말 미안하다. 다음번엔 꼭 찍어줄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성찰도 조금 뒤에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당에 저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그 젊은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 솔직히 어땠냐면 제가 대통령 후보 처음 출마한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 상당 부분도 그랬죠. 진보정당이 워낙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패배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검열이 컸어요. 과연 후보 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 의미 있는 지지율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단일화 이런 문제 봉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회복했고 또 이제 하면 된다 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4, 5학년 때 한 60여 명의 참배를 왔다가 갑자기 심상정이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나를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신불리래요. 신불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대선 TV 토론을 하면은 어른들은 TV 앞에서 보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놀이를 했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앉아서 본 거예요. 왜? 촛불 때도 온 가족이 손잡고 광화문에 나왔잖아요. 일부러 보게 한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TV 토론을 다 봤어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TV 토론 봤대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이 진보정당의 당 대표 혹은 대선 후보가 초등학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니 뭐 중고등학교에서 또 강연이나 여러 초대가 많이 와요. 최근에 진짜 대중 정치인이 된 거죠, 대중 정치인이. 그래서 정의당의 집권 전략이 투표 연령을 한 16세쯤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규모의 선거를 주요한 플레이로 끝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의 마지막 관리 능력 같은 것, 메시지 관리 능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이 보여준 능력이 우리 정의당의 능력이고 또 당이 보여준 한계가 심상정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집권 능력을 갖추는 게 지금 정의당으로 보나 또 대한민국 정치로 보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 능력 중에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쟁의 조건을 바꾸는 게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저희는. 그러면은 한 번쯤은 내가 정의당의 얼굴인데 내가 한번 대표 더 할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저께 제가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마사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심정을 한번 표출을 했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원섭섭하지 않냐 이야기할 때 시원만 하고 섭섭하지 않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선 뭐 아까 그 질문에 말씀드리면 정의당이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